나는 페마라고 한다. 내 이름은 들꽃처럼 흔하지만 내 삶은 언제나 고원 바람처럼 쓰리고 단단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라싸에서 서쪽으로 이틀을 더 달려야 닿는 파란 기도 깃발이 골짜기마다 펄럭이는 작은 마을이다. 해가 뜨면 설산의 능선이 우유처럼 흐리고 해가 지면 마을의 돌담과 야크 우리에서 냄새가 올라왔다. 겨울이면 야크 똥으로 말린 연료를 구워 차를 끓였고 여름이면 보리밭이 바람을 머금고 은빛으로 흔들렸다. 나는 18배 시집을 갔다. 우리 마을에서 오래 내려온 방식대로 한 여자가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결혼이었다. 시집 전날 도르제 아마, 내 형제의 어머니이자 이제 내 시어머니가 된 는 내 두 손을 잡고 말해주었다. 이 집은 넓지 않다. 넓지 않으니 서로 나누어야 한다. 밥도, 일도, 말도, 마음도. 아마의 손에는 오래된 비치 팔찌가 3개나 끼워져 있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 손이 내 손을 꼭 쥐는 동안 나는 사위어진 버터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대답했다. 나눌 줄은 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로 나눌 수 있을까? 남편이 된 내 형제의 이름은 차례로 니마, 체링, 소남, 린첸이었다. 니마는 장남답게 말수가 적고 땅을 닦는 손이 크고 느리게 움직였다. 체링은 소금과 차를 싣고 강을 건너는 짐꾼들과 어울리며 계절마다 장터를 다녀왔다. 그의 웃음은 크고 발자국은 가벼웠다. 소남은 야크떼를 끌고 여름 목장으로 오르내렸고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다. 린체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돌을 다듬고 지붕을 얻는 솜씨가 좋았다. 그들 앞에서 나는 마치 4개의 강이 한 곳으로 흘러드는 협곡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 물살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만 강의 물은 결국 한 몸처럼 흘러갔다. 첫 겨울, 우리가 함께 쌓은 집은 바람을 겨우겨우 막아줬다. 밤마다 버터차의 기름막이 잔 가장자리에서 은빛으로 흔들렸고 아마는 조용히 주문을 읊으며 기도륜을 돌렸다. 우리 사이의 시간표는 말하지 않아도 정해져 있었다. 어느 밤엔 장남의 방, 어느 밤엔 둘째의 방, 막내가 내 방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다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나는 기억한다. 그 모든 것이 마을의 질서였고 우리 가족의 약속이었다. 나는 창문 틈으로 흘러드는 별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빛이 내 목을대에 닿을 때마다 애매한 뜨거움이 어김없이 올라왔다. 나는 누구의 아내일까? 아니,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일 수 있을까? 봄이 오자 축제가 시작되었다. 산사에서 북소리가 울리고 다람살레에서 돌아온 순례자들이 동네에 소식을 풀었다. 우리는 집 앞 돌담에 새로운 기도 깃발을 묶었다. 그때 채링이 나에게 작은 뼈 피리를 건넸다. 겨울 내내 고개 넘어 장터를 다녀오다 들렀다는 스님에게서 얻은 거라고 했다. 페마, 내 숨을 이 안에 불어넣으면 한 가지 소리라도 내 것이 되는 거야.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밤 피리를 입술에 대고 소리를 내지 못했다. 방 안에 가득한 숨소리들 사이에서 내 숨은 늘 어색했고 내 소리는 늘 조심스러웠다. 야크의 새끼가 늘고 보리를 수확하는 여름이 2번 지나는 동안 아이는 오지 않았다. 아마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눈동자의 그림자는 자주 길었다. 하늘은 늦어질 뿐이야. 보리는 늦게 심어도 자라. 나는 장독대에 앉아 야크 우유를 저으며 허공에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이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의 무엇으로 남을까? 니마는 내 무릎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에 일은 많고 넌 그 일의 한가운데 있어. 아이가 없어도 가족이다. 그러나 린첸의 입술은 씁쓸하게 굳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남지? 그의 질투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피가 남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났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 두려움은 나의 것이기도 했다. 어느 날 마을로 점쟁이 샤먼이라 부르는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검은 양털에 붉은 끈을 둘러쥐고 우리 집 마당을 세 바퀴 돌았다. 그는 내 송음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너는 이미 길을 몇 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아직 스스로 고른 길은 없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명확했지만 누구도 그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모두 익숙한 말처럼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가을, 소나미 여름 목장에서 돌아오며 나에게 노랗게 물든 야생화 한 움큼을 내밀었다. 바람이 너를 닮았어. 그 말에 니마가 가볍게 케을했고 채링은 눈을 피하며 피리를 손가락으로 굴렸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네 강의 합류점이면서도 내 강의 물을 다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마음은 나눠져 있으며 내 선택은 매일같이 미루어졌다. 수능과 고집 사이를 오가다 밤마다 피리의 구멍 위를 맴도는 손가락처럼 나는 소리도 못 내고 떨기만 했다. 겨울이 닥치고 폭설이 강을 막았을 때 채링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무다리를 건너다 배틀처럼 얽힌 얼음 사이에 발목을 삐끗했고 길어지는 눈볼에 발이 묶였다. 사흘째 되는 날 린첸이 야크의 따뜻한 담요와 차를 싣고 길을 나섰다. 나는 그의 두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며 말했다. 무사히 데려와. 누구라도 네가 되어도 좋으니. 린첸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혔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로 갈게. 그 말이 눈발 속에서 곧 사라졌지만 내 귓바퀴에 오래 남았다. 사흘 후 우리는 채링을 등에 업고 돌아온 린첸을 마당에서 맞았다. 채링의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의 웃음은 사라졌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좁은 방에 둘러앉아 버터등을 더 붙였다. 채링이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못 돌아왔으면 넌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마음이 그제야 간신히 숨을 쉬려는 순간이었다. 피리는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기 전 내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불렀다. 페마, 페마, 페마. 내 이름의 소리는 그제야 아주 작은 울림이 생기기 시작했다. 봄이 두 번 더 바뀌고 마을에 로사새해. 축제가 끝난 뒤 나는 아이를 잉태했다. 축복의 꽃이 피 내 머리 위로 날아들고 아마는 오래된 비치 팔찌 하나를 풀어 내 손목에 끼워 주었다. 이 팔찌는 내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고 이제 네 아이에게 갈 거다. 니마는 내 발목 높이에 작은 발판을 깔아주며 이제 높은 장독대엔 올라가지 마 하고 말했다. 린체는 문 밖에서 돌을 다듬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고 망치질을 조심했다. 채링은 발목을 다친 뒤로 더 오래 집에 머물렀고 소남은 여름 목장에 오르면서도 나를 자주 돌아봤다. 네 개의 강이 나를 둘러싸고 흐르던 시간이 그때만큼 온화하고 깊었던 적은 없었다. 딸을 낳았다. 이름은 양첸. 그녀가 울음을 멈추고 내 젖을 빨 때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의 중심이 내 몸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린첸이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레 만지며 물었다. 누굴 닮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집의 냄새를 닮았어. 야크와 버터 등
흙벽과 돌담, 네 사람의 발자국. 그 말에 모두 웃었고 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얇은 침묵이 남았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구의 아이인가? 양채는 네 사람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니마는 아빠, 채링은 장터 아빠, 소남은 노래 아빠, 린채는 돌 아빠. 말이 느린 아이였지만 그 내 이름은 또렷했다. 아이가 돌을 지나자 마을의 아이들이 양채를 놀리기 시작했다. 너 진짜 아빠가 누구야? 그러면 양채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집은 4명이야. 4명이면 많이 안전해. 그 천진한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이상한 안도와 얕은 통증으로 동시에 떨렸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려 강이 불어났고 여름 목장으로 오르던 소나미 약 그 2마리를 잃었다. 돌아온 그의 얼굴에 바람결 같은 노래가 사라져 있었다. 나 때문에 집안이 가벼워졌어. 그가 말하자 니마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땅을 나누지 않으려고 같이 사는 거다. 잃은 것과 가진 것을 다 내 탓으로 만들지 마. 그때 린첸이 낮게 말했다. 나누는 건 알겠는데 마음까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나? 그의 눈길이 나를 스쳤다. 그 시선은 따뜻하고도 차가웠다.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던 시간표의 그림자가 방 안에 길게 누웠다. 아마는 우리의 균형이 조금씩 기울어진다는 걸 먼저 알아차렸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나에게 물동이를 들려주며 산사에 함께 올라가자고 했다. 우리는 오래된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탕카 벽화는 닳아 있었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는 비처럼 고요했다. 아마는 스님에게서 얇은 종이에 적힌 주문을 받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베개 밑에 넣고 자렴. 너의 꿈이 어지러울 때 이 종이가 풀어줄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난 너를 위해 엄마가 없는 엄마가 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엄마도 여자인 걸 잊지 마라. 여자에게는 여자만의 고집이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 그 말은 이상하게도 지붕 위에서 덜컥거리는 너와 같은 소리를 냈다. 불안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가을이 오기 전 우리는 또 하나의 아이를 맞았다. 아들 탕드룹. 그의 울음은 날카롭고 잠은 짧았다. 서늘한 새벽에 아이가 울면 네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문 밑에서 서성였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를 보며 가끔 웃음이 났다. 우리 집의 안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동시에 우리 집의 갈등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누구의 손이 아이를 먼저 안았는지, 누구의 등에 아이가 먼저 잠들었는지, 사소한 일들이 마음을 후벼 팠다. 나는 점점 더 자주 피리를 꺼내 들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밤 탕드룹이 내 가슴 위에서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아주 짧고 낮은 하나를 겨우 뽑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여기라는 말과 비슷했다. 장터를 다니던 채링이 어느 날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터키석이 하나 들어 있었다. 강을 3번 건넜는데 네 생각이 3번이나 떠올랐어. 니마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채링의 어깨를 쳤다. 강을 건널 때는 발을 보랬지. 소남은 돌담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바라볼 때도 발은 땅을 밟고 있어야지. 린체는 말없이 내 손을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묻지 못한 질문을 또 보았다. 그럼 내 자리는 어디야? 나는 그에게 미소로만 대답했다. 내 자리를 안다는 것은 곧 당신들의 자리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뜻이었기에.
겨울, 마을에 병이 돌았다. 양첸이 먼저 열이 올랐다. 우리 집은 밤새 버터등을 켜두고 아마는 염주를 하염없이 굴렸다. 채링은 장터에서 구해온 약초를 다려 숟가락으로 양첸의 입술에 댔다. 니마는 장독대에 헝겊을 뜯어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다. 소남은 야크 젖을 끓여 얇게 식혀 조금씩 먹였다. 린체는 마당에 불을 피워 방 안에 습기를 몰아냈다. 열이 사흘째 내려가지 않아 나는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양첸, 네가 네 명의 이름을 부르듯 내 이름도 네가 불러. 양첸, 양첸, 양첸. 그때 아이가 눈을 떠 내 얼굴을 보았고 내 볼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우리 집의 긴장을 녹였다. 아이가 이 집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의 중심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도. 그 겨울이 끝날 무렵 소남이 말했다. 봄이 오면 나는 산사로 들어가겠다. 마음이 여기에만 있지 않아. 내가 나를 찾고 돌아오려면 잠깐 떠나야겠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니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채링은 깊은 숨을 쉬었다. 린첸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나는 소남을 마루로 데리고 나가 물었다. 나 때문이야? 소남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이유가 아니다. 네가 내가 아니듯 내가 네 남편들 전부도 아니야. 그의 말은 이상하게 나를 위로했다. 떠나는 사람이 남겨두고 가는 위로였다. 소남이 떠나고 우리는 다시 셋이 남았다. 집안의 일은 여전했고 아이들은 컸다. 양채는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마와 함께 산사로 올라가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글자를 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자기 손으로 묶는 법을 아는 것이다. 묶을 줄 알아야 풀 줄도 알지. 그날부터 양첸의 손은 자주 먹물로 더러워졌고 탕드룹은 돌과 나무를 모아 작은 탑을 쌓았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나는 비로소 내가 낼 소리를 조금 알 것 같았다. 피리의 두 번째 음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 소리는 지금이라는 말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집안의 바람은 종종 거꾸로 불었다. 어느 날 린첸이 장터에서 돌아오던 채링에게 말했다. 너는 늘 무언가를 가져와. 그게 언제나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건 알지만 가끔은 네가 네 마음을 가져오는 건지 물건만 가져오는 건지 헷갈린다. 채링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대답했다. 나는 바깥으로 나가야 숨을 쉴 수 있어. 네가 돌을 다듬는 동안 나는 길을 다듬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둘의 사이에 앉아 조용히 버터 등을 닦았다. 기름이 마르면 불이 꺼지듯 마음을 덜어내지 않으면 말이 불씨를 집어삼킨다. 나는 작은 등잔에 기름을 보태듯 각자의 말 사이에 숨을 보태고 싶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거운 기름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길이 더 넓어지고 트럭이 마을까지 올라왔다. 장터의 물건은 다양해졌고 젊은이들은 더 자주 산을 내려갔다. 양채는 스님의 도움으로 시내 학교에 들어가 산파가 되었다. 젖 냄새와 피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다른 여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법을 배웠다. 탕드룹은 산길을 잘 알아 관광객들의 안내인이 되었다. 그는 종종 외지인들에게 우리 마을의 돌담과 기도 깃발을 설명했다. 바람이 지나가야 깃발이 의미를 얻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나를 조금 더 이해했으니까.
소남은 산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로 편지가 왔다. 편지는 늘 짧았다. 나는 매일 걸으며 숨을 세고 마음을 지켜보려고 한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빈다. 그의 글씨는 예쁘지 않았지만 획마다 기도가 하나씩 얹혀 있었다. 우리는 그의 빈자리를 한 사람당 조금씩 나누어 채웠다. 나눌 줄 아는 집안의 습관은 그렇게 또 하나의 균형을 만들었다. 어느 겨울 채링이 아팠다. 젊을 때 삐었던 발목이 차가운 바람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다. 그는 소금을 덜 들고 다녔고 차를 덜 마셨다. 그의 웃음은 다시 작아졌다. 나는 저녁마다 그의 발목을 손으로 덮였다. 내가 강을 건널 때마다 네 생각을 했다는 말, 거짓 아니었지. 내가 묻자 채링이 대답했다. 거짓일 리가. 다만 그 생각이 내게 닿는 길을 내가 끝내 못 냈지. 나는 피리를 꺼내 그의 앞에서 아주 작은 곡을 불었다. 두 아니 세 음의 서툰 선율. 채링은 눈을 감고 들었다. 이제 내 숨이 내 소리가 됐구나. 그의 말이 칭찬인지 작별 인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봄, 니마가 먼저 떠났다. 그는 들판에서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큰 사람은 조용히 쓰러졌다. 장례 뒤 아마는 아버지의 비치 팔찌를 하나 더 풀어 내게 건넸다. 너를 며느리로 들인 날 나는 내 딸을 한 명 더 얻었다고 생각했다. 아마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팔찌를 양첸에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이 집의 여자들이 기름을 보태온 등잔이 꺼지지 않게. 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너는 끝내 너였구나, 페마. 그 말은 내가 오래 기다려온 허락처럼 들렸다.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집의 모양을 바꾸었다. 린체는 마을의 집들을 더 튼튼하게 고쳐주는 일을 맡았다. 돌과 나무를 만지는 손은 더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는 장독대 옆에 앉아 내게 물었다. 너는 언젠가 우리 집을 떠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2번. 첫 번째는 양첸을 가지기 전 겨울, 두 번째는 소남이 떠난 봄. 둘 다 밤이었고 둘 다 피리를 꺼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리는 늘 낮에만 조금 불리더라. 린체는 웃었다. 밤에는 내 숨이 우리를 깨울까 봐. 그 웃음은 내 속에 오래 남아 내가 그에게 묻지 못했던 모든 말 대신 자리 잡았다. 아이들이 커서 각자의 집을 꾸리고 아마가 병들어 누웠다. 나는 아마의 이마를 닦으며 물었다. 아마, 우리는 잘 살았나요? 아마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답했다. 집은 누굴 이겨서 지키는 게 아니다. 누가 먼저 기름을 보태느냐로 지켜지는 거다. 나는 너보다 먼저 지쳐 누웠을 뿐. 그 말 뒤로 아마의 숨은 짧아졌다. 그의 마지막 밤, 나는 아마 손에 내 피리를 쥐어줬다. 이 집에 숨이 여기 있어요. 아마는 미약하게 웃었다. 너는 끝내 내 소리를 찾았구나. 그 말이 우리 집의 마지막 버터등처럼 아주 작게 타올랐다가 꺼졌다. 아마를 보내고 난 뒤 나는 산사 아래 빈 채워진 창고를 빌려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길을 잃은 여자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가고 싶은 젊은 엄마들, 남편을 잃고 말수를 잃은 노인들이 들어와 앉았다. 나는 버터차를 드고 얇은 빵을 구워내고 그들의 손에 내 피리를 쥐어 주었다. 여기다 숨을 불어 넣어보세요. 소리가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숨이 내 것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물었다. 언니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4명의 아내였고, 2아이의 엄마였고, 한 집의 등잔이었고, 내 숨의 주인이었어. 그러자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는 무엇이 될까요? 나는 말해 주었다. 네가 그날그날 보태는 기름이 답해줄 거야. 양채는 가끔 도시에서 돌아와 쉼터에서 산모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의 첫 울음은 엄마의 마지막 두려움을 데려가요. 그녀가 말하면 나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탕드룹은 외지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 마당에서 기도 깃발을 매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이 깃발을 메고 소원을 빌 때 나는 마음속으로 4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니마, 체링, 소남, 린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 페마. 오래전처럼, 그러나 이제는 떨림보다 울림이 더 컸다. 늦겨울 어느 날 체링이 내 곁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발목은 더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손가락 사이에 터키석을 끼워주고 그가 평생 건너온 강들을 떠올렸다. 강은 늘 돌아왔다. 물이 돌을 깎아 길을 내듯 그의 웃음과 침묵과 돌아옴은 우리 집에 길을 냈다. 장례 뒤 린첸이 내 앞에 앉았다. 이제 우리 둘이네. 그의 말은 표면이 거칠었지만 속은 매끈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이지만 네 사람의 집이지. 어느 봄날 양첸이 나에게 물었다. 엄마, 어릴 때 내가 물었던 질문 기억해? 내 진짜 아빠가 누구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양첸이 웃었다. 이제 내 답을 말해줄게. 4사람이 모두 내 아빠였어.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 나도 내 아이에게는 먼저 나여야 한다는 거.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게 네 아이가 살 집의 첫 기둥이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몇 해 전 아마가 내게 건넸던 기둥의 말이 딸의 입에서 다시 단단해졌다. 해질 무렵 나는 쉼터 앞 긴 장독대 끝에 서서 새 기도 깃발을 묶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떨리고 매듭이 단단해졌다. 린첸이 뒤에서 다가와 묻는다. 무엇을 비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비는 게 아니라 기억하려는 거야. 나누어야 지켜지는 것들, 나누어도 나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결국엔 내 숨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린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나는 오늘 돌을 하나 더 얹을게. 그는 장독대 끝 돌담에 매끈한 돌을 한 장 얹었다. 돌이 얹히는 소리가 낮게 났다. 마치 피리의 첫 음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소리.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피리를 분다. 이제는 길고 짧은 음을 자유롭게 내고 때로는 쉼표를 길게도 둔다. 창밖으로 보리밭이 어둠과 뒤섞이고 기도 깃발이 달빛을 머금는다. 나는 과거의 나를 부르고 현재의 나를 세고 미래의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숨은 지금 여기 있고 내 이야기는 내 입에서 시작해 내 귀에서 마친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마지막으로 피리를 내려놓는 날에도 내 집의 등잔은 누군가의 손으로 기름이 보태질 것이다. 아마 양첸일지도, 아마 내가 이름도 모르는 젊은 여자일지도. 그게 이 집이 배운 방식이다. 누가 먼저 보태느냐, 누가 먼저 불을 켜느냐, 누가 먼저 자기 이름을 부르느냐. 나는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른다. 페마. 내 숨이 내 소리가 되고 내 소리가 내 길이 된다. 긴 길이었지만 돌아보면 한 방울의 기름을 매일 보태는 일이었다. 사랑은 나눔이었고 질투는 그늘이었고 용서는 문이었다. 문은 늘 안에서 열렸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가 나인 채로 그 문턱을 넘어섰다.